자, 이제 아이템 선정하고 그 아이템에 대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이 끝났으면은 이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 결정이 된 거죠.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다까지는 결정이 된 거고 이제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겠죠. 어디서 할 것인가. 자, 그게 이제 5번 사업장 입지 결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려면은 첫 번째 파악해야 될 게 내 고객이 누구인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내 물건, 내 상품을 사줄 사람이 누구인가. 불특정 다수인가. 아니면은 남자인가, 여자인가, 20대, 30대인가, 아니면 50대, 60대인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겠죠. 물건에 따라 틀리겠죠. 상품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에 따라 틀릴 테고. 그래서 이제 고객이 결정이 되면은, 그럼 그 고객이 있는 곳에서 점포를 열어야겠죠. 점포를 얻어야겠죠. 자, 그게 이제 사업장 입지 결정 문제인데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고객이 누구인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그 고객이 우리 점포로 오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점포를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생각해 보면은, 크게 이제 우리가 상업지구, 그 다음에 주택지구 그렇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상업지구는 이제 회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가게들이 많고, 뭐 하는 것들이에요. 주택이 별로 없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는 곳이죠. 아침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저녁 때 뭐 퇴근하는 곳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음식을 먹거나 뭐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물건을 사고 하는 곳들이죠. 그게 상업지구고 주택지구는 주로 이제 잠자는 곳 위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거기서 뭐 이제 저녁에는 볼 일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크게 이제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취급하는 상품이 뭐, 뭐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퇴근한 후에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을 테고 그렇게 나눠지겠죠. 거기에 맞추어서 그 점포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종, 뭐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가장 적절한 조금 전에 얘기한 고객,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인구 뭐 다니는 사람들이죠. 많이 지나다니는가, 뭐 아닌가. 그걸 파악해서 적절한 점포를 찾는 게 첫 번째 일이 되겠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주택지역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상가지역에서 해야 되는가, 대로변, 찾길 뭐 4차선, 6차선 이상인 데서 하는가, 아니면은 차가 없는 뭐 좀 뒷골목 해도 되는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그런 거에 맞추어서 찾아본다는 얘기예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점포를 찾아보고 나면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권리금이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점포가 1층인가 2층인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임차료, 뭐 임차 보증금 그런 거 다 틀리겠죠. 그래서 조달 가능한 자기 자본에 맞추어서 점포를 확장한다. 돈에 맞춰야겠죠. 돈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는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은 대출을 받아서 맞출 수 있는 금액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겠죠. 어쨌든 자금에 맞추어서 점포를 확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점포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곳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점포를 찾아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사업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 이것들, 그다음에 여기 아이템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부터 이게 또 자세하게 나갑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개략적인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입지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할 때 뭐 중요한 게 권리금 같은 것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근저당권이란 말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죠. 권리금 같은 것들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권리금.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점포에 있어서 그 시설이 굉장히 좋거나 미리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이제 그 점포가 거래처가 많거나 기존 고객이 많은 경우죠. 그다음에 신용도가 높거나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영업 노하우가 딱 별도로 있거나, 그다음 아니면 뭐 위치가 굉장히 좋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좀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하고 새로 돌아가는 신규 임차인하고 사이에 기존 임차인이 이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미리 해놨으니까 미리 여기서 영업을 했고 가게 이름도 알려놨고 시설해놓은 것도 있으니까 나한테 얼마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게 권리금이에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그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권리금은 집주인하고 건물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건물주는 그 임대보증금, 건물집 임대보증금이죠.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보증금이고 보증금 받고 임대료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얘기입니다. 임차인들끼리.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제 그렇게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영업을 해서 돈을 벌 목적이 아니고 권리금을 내서 돈을 벌 목적인 용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 진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 진 건물에 점포를 얻어서 들어가고 굉장히 좀 박리담회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싸게 또 손님이 많이 끌게끔. 그래서 뭐 한 6개월, 1년 그렇게 돈 벌 목적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흥청흥청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해서 좀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사람한테 넘긴다는 겁니다. 권리금을 받고. 그래서 권리금만 받고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뭐 상관 안 하고 그냥 뭐 자기는 권리금 받고 떠나는 거죠. 그렇게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또 어쨌든 그 공식적인 거 외에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해서 지급하는 돈, 그걸 이제 권리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통계 자료로,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해 봤더니 2019년도요. 서울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평균 권리금입니다. 5,130만 원이란다. 5천만 원 또. 그리고 지방은 4,276만 원. 평균 권리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은 그 무슨 뭐 명동이니 종로니 그 유명한 상권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훨씬 더 높겠죠. 몇 억이 되겠죠. 몇 억. 그래서 권리금이 5천만 원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은 그 5천만 원 투자한 것만큼 뭐 5년 영업한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더 올린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내가 이제 기존에 영업하고 있던 점포를 새로 얻는 게 아니고 이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포를 얻어 들어가는데 거기 점포에 권리금이 없다 그러면은 그 점포를 얻지 말라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리금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그 전 주인이 못했든가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로 수익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얻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책에도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권리금 없는 것은 얻지 말아라.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어디서 할 것인가 사업장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내 고객은 누구인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내 고객, 내 잠재 고객. 그리고 그 고객에 맞춰서 유동인구 파악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중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근저당권 같은 거는 이제 그 법률적인 얘기예요. 이제 담보로 잡혀 있는 거 얘기입니다. 그 건물 주인이 은행에 이제 담보로 잡혀 있을 경우에 만약에 그 부도를 나거나 뭐 아니면 그 담보 잡힌 게 금액이 이제 부채가 너무 많으면은 그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경우는 내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당권 잡혀 있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7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예요. 자, 앞서 이제 그 아이템 선정했고 내가 어디서 뭐 하겠다 결정했으면은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게 되겠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그래서 상호 정하고 상호 가게 이름 뭐로 할 것인가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를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든 간에 내외부 공사를 하겠죠. 물론 다 뜯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던 거에서 살짝 고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공사는 해야겠죠. 간판도 바꿔 달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품 같은 거 새로 들여놔야 될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종업원도 뽑아야 되고요. 물론 이제 혼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개는 종업원도 뽑겠죠. 아니면 종업원을 뽑지 않더라도 아르바이트생 고용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 움직이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공사기간이 이렇게 되고, 이건 외부 업자한테 맡겨서 하는 거죠. 얼마 계약을 해갖고. 그 다음에 하는 동안에 이제 집계하고 인쇄 홍보물, 부대적인 요소물을 준비한다. 이것도 이제 홍보해야 되는 거니까 전단지 돌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가게 하면은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뭐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그 앞에서 뭐 행사를 하죠. 뭐 음식물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 기념품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기나 비품, 뭐 인쇄물, 뭐 기념품 준비할 때도 당연히 그러겠죠. 뭐 몇 군데 업소 이렇게 비교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는 미리 뽑아서 해야 될 일들, 업무 교육 뭐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업무 교육 시키려면 당연히 내가 다 알아야 되겠죠. 아는 분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물 이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 허가사항 뭐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받고요. 음식물 같은 경우는 다, 음식 종류는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영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행정적인 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내부 이제 그 인테리어죠.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 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진열 같은 거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당히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좀 다녀봐서 주변에 잘 돼 있는 곳 있죠. 그럼 아마 사람이 느끼는 게 대개는 같습니다. 느끼는 게 깔끔하다. 여기 굉장히 세련된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수한 경쟁 유사 점포를 벤치마킹해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따라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썬팅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그 다음에 좀 혹시나, 물론 저도 이거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5개 광고물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등등이 있으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보기 좋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상품, 그 다음에 판매 계획, 재고 계획, 가격 전략,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원래 이제 하는 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쌓이지 않지만은, 앞에 여기 뭐 있었죠? 이제 상권 입지 선정하고 자금 계획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각종 내용들을 전부 다 서류로서 작성해 놓는 거예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나 놓는 겁니다. 그걸 사업 계획서라고 해요. 사업 계획서. 그래서 첫날인가에 그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제 이번 학기 목표가 실제 여러분이 뭐 창업할 건 아니지만은 사업 계획서까지 한번 작성해 보는 거를 목표로 했고 이제 리포트로서 점검을 할 그렇게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기업 준비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오픈하는 거죠. 오픈하기 전에 이제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결정하고 뭐 전단지 이런 거 다 준비하고 고객 카드 만들어 놓고 뭐 이제 10%뭐 10분의 1이면 10번 하면 한 번 더 주고 뭐 그런 것들 관련되겠죠. 그 저희 제가 사는 곳 앞에도 조금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카운터에 보면은 이제 명함을 넣는 조금은 유리한 거 있어요. 그래서 오는 고객들한테 이제 명함을 넣게 하고 그러면은 명함을 추첨을 해서 그 음식 중에 한 가지를 대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아이디어죠.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넣는 거고 저도 이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거 같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카드 결제를 하니까 누가 얼마나 사 먹고 몇 번 이용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좀 자주 이용하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 꼭 오는 손님들 이름을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명함을 찾아내서 한 번씩 더 주는 걸로. 그래서 고객 서비스 차원이죠. 이것도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해 놓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상품 직원 교육 이런 거 최종 점검하고 여기서 POS라고 하는 거는 그 판매 시점 관리 시스템 그래가지고 포인트 오브 세일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PO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보면은 카운터에 그 현금 출납기 있죠. 근데 이제 예전처럼 뭐 돈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위에 이제 모니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그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 뭐 음식점이면 음식 종류들, 그 다음에 뭐 테이블 번호 그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매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시스템이죠, 일종의. 그러면은 하루 매출액, 품목별 매출액, 테이블별 매출액이 다 나오죠. 그리고 매출액이 나오면은 당연히 그 매출과 관련된 그 재료에 관련된 정보도 나오겠죠. 그래서 부족한 재료가 어느 어느고 남은 재료가 어느 어느고 그러면 이제 재료 매입하는 데도 유용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POS 사용하는 방법도 주인은 물론이고 종업원들도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업인 경우는 이웃 쪽에서 시식회를 하거나 품평회를 하거나 요거는 이제 그 가게 오픈하는 날 주변 지인들 해서 많이 오죠. 그래서 대개 첫날, 둘째 날 정도는 북적북적대고 그러죠. 화분 걸려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일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당일날 한다. 선보이는 날이다. 그래서 뭐 준비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업 준비 과정 개략적인 설명이에요. 개략적인 설명이고, 챕터 4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딱딱 필요한 부분이죠. 아이템 설정하는 거, 장소 선정하는 거, 프랜차이즈 관련된 거 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뭐 팁으로 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채널 A라고 하는 이제 동아일보에서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하는 방송이고 채널 A라고 그러고 저희 집에서는 이제 번호가 18번인가 그렇게 나오는데 아마 인터넷 TV 하는지 이제 번호가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SK나 KT에 따라서 어쨌든 18번에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입니다. 한 50분짜리 방송이고 서민갑부라고 그러고 지금 이제 290몇 회인가요? 95회인가 6회까지 방영이 됐고요. 그래서 매주에 한 편씩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이에요. 음식점업도 있고 뭐 자수업도 있고 어쨌든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업종인데 말 그대로 이제 소자본 서민들이 시작해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가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책으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책인데 저도 이번에 이제 그 강의 때문에 이 책을 사서 이제 별도로 읽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한 20편 정도, 10몇 편 정도 이렇게 이제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쭉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일단은 굉장히 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와닿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니까 나도 창업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은 혹시 이제 나중에 진짜 창업할 생각이 진짜 있다고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좋은 책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는 괜찮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아마 리포트로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아닌데 그 방송을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 한번 리포트로 별도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한번 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 그랬는데 이제 시간상 설명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편 중에 한 편인데 분식점을 해갖고 대구에 있는 조그만 분식점이에요. 20평짜리 분식점인데 연간 매출액이 6억이 나온다. 6억이 7억이 나온다는데 7억. 굉장한 거죠. 20평 규모에서 조그만 동네 분식점인데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7억까지 매출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의 요인을 이렇게 쭉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시간 될 때는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여기 나왔던 서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통로다. 대개 한 번에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합니다. 또는 다른 일로도 실패를 거듭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극복해서 일어선다는 얘기예요. 물론 되게 무일푼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이게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서민들입니다. 무일푼에서 시작하는데 좌절하지 않고 어쨌든 꾸준히 노력을 해서 한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가족 경영이 기본이라는 얘기예요. 혼자 시작하지만은 대개는 부모 자식 간 또는 부부 간이 도와주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겠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이 분괴돼 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 바로 성공하는 경우는 없어요. 2년, 3년, 그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2년, 3년간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맛을 만들어내고 또는 뭐 영업을 몇 년간 꾸준히 해갖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본국에 되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고 다 몇 년, 3년, 4년 이상씩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상품력, 그 다음에 영업력이에요. 대개 뭐 음식점 그러면은 음식 맛이겠죠, 기본적으로. 가격 대비 음식 맛이겠죠. 그 음식 맛이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음식 맛이 뭐 그냥 평범하다면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겠죠. 위치가 좋고 음식 맛이 그냥 그만하면 적당히 가긴 하겠죠. 근데 성공까지는 안 갈 겁니다. 근데 위치가 좀 안 좋더라도 음식 맛이 굉장히 좋다면은 고객들이 찾아오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 음식점이라면 음식에 대해서 그 품질은 최고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하는 것도 마케팅이죠. 그것도 역시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이한 눈에 띄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현재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은 현재 무사히 좀 궤도에 올라서 괜찮긴 하지만은 미래를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패를 겪어봤기 때문에 내 의지랑 상관없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잘못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것저것 두 가지, 세 가지 다른 사업도 조금씩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상품도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사업을 뭐 크게 확장한다 벌린다가 아니고 혹시 잘못될 거를 예상을 해서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집합금지 명령들이 좀 그렇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뭐 3개월, 5개월, 6개월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거 대비해서 좀 현재 업종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조금 다른 쪽으로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률을 이렇게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례들이 전부 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다른 책 몇 가지 읽어봐도 되게 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교과목과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읽어볼 만한 책으로 한 권 추천드리는 겁니다. 서민가부 동아일보에서 나오고 지난번에 교보문고 가서 봤더니 이건 없더라고요. 실제 배치된 건 없는데 인터넷으로는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서점에는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희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서민갑부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뭐 50분 정도 되는 거 전편 것도 그런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여 분짜리로 편집해서 나온 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혹시 이제 강의 듣는 날 영상 들으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두 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업 아이템 선정하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거 리포트 관련돼 갖고요. 그거 좀 설명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도 지금 제가 녹음을 이제 강의 며칠 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어쨌든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외출 자제하라고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그 매주 뭐 하는 얘기지만은 건강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즐겁게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